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지금까지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당분간 혼란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오늘 입시 준비 지원 강화 등 사교육비를 줄일 대책을 발표합니다. 수험생을 학원으로 내모는 원인으로 지목한 이른바 킬러 문항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역 농협 임원이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 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 위반이지만 해당 임원은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트럭을 들이받는 모습이 YTN이 확보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늘은 전국이 동시에 장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제주도에 호우가 쏟아졌는데 내일까지 내륙에도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장맛비 상황과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네, 올여름 장맛비 시작부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평소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으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제주도는 잠시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인데요. 현재 충남과 호남,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앞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서울 등 수도권에도 호우특보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부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남하하며 잠시 비가 주춤하겠는데요. 주 중반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또 한 차례 강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비와 함께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제주를 시작으로 새벽부터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 일대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잠수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잠수교입니다. 네,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아오며 빗줄기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구름도 짙게 끼었고 바람도 심상치 않은데요. 이곳 잠수교는 5.5m부터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고 6.2m부터는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됩니다. 2시간 전쯤부터 비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통행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 시내 통제되는 구간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게요. 오늘 수도권 지역은 하루 온종일 비 소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상 시간당 강수량이 15mm를 넘으면 강한 비라고 표현하고 시간당 20mm만 돼도 우산이나 우비가 소용없이 옷이 많이 젖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출근길까지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으나 퇴근길까지 긴장 놓을 수 없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소식에 귀 기울이고 빗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장마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하수 관로를 집중 점검합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바지 막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도로가 빗물가지가 쓰레기 등으로 막힌 경우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극적으로 마무리되며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용병들의 거취와 안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무장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고진은 일단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를 떠나 벨라루스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은 러시아와 가장 밀착한 동맹 벨라루스에서 프리고진의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하일 카시아노프 전 러시아 총리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겠지만 다시 아프리카 정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에서도 배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푸틴 대통령이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his is an enormous shock to Russian politics, an enormous shock to President Putin's regime. And it may be a harbinger, therefore, of much more troubled times for the regime in the future.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반란을 계기로 푸틴의 국정 장악력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고르바초프 등 과거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진압한 뒤 머지않아 권력을 내려놓게 됐다며 푸틴의 끝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바그너 그룹 철수로 주요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대반격을 끌어온 우크라이나는 기회가 찾아온 듯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Что будем делать мы, украинцы? А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свою страну,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свою свободу. Мы не будем молчать и не будем бездействовать. Мы умеем побеждать, и это будет наша победа. 하지만 최대 굴욕을 당한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있는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측면 공격을 가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일본 정부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통화를 하고 러시아 용병그룹의 무장 반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외무성 간부에게 러시아 정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키바 국장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제회의에 참석해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 실현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내정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올린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나라이자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러시아가 국가의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가 이번 주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해당 설비를 최종 확인하는 검사가 오는 28일에 시작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 터널 공사가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새벽 5시 반부터 해저 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 장비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아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이후 다시 하기로 했는데 굴착 장비를 인양하면 방류를 위한 공사는 거의 끝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도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해당 설비를 시찰했습니다. 야마나카 신스케 위원장은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쿄전력에 인위적인 실수가 없도록 작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오염수 방류 전 방류 설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검사를 오는 28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로 방류 설비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일부 주변국은 물론 자국 어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我々にとりましてこのアルプス処理水を流されるということというのは、やはりその死活問題である放流は、私どもとしては認められない、それには賛成できないと。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어민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여론전에도 한층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유착서를 제기한 한국의 일부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외무성 반박에 이어 관방장관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日本が IAEA に対して政治献金を行ったり、IAEA レビュー報告書の結論が最初から決まっていたり、第三国専門家が飾り物といったことはありえません。 일본 정부는 IAEA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여름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오늘 공교육박 출제 논란의 발단이 된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건데 오히려 준킬러 문항이 늘어 중위권에서의 난도가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 국어 14번 문항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지각을 통해 확정된다는 취지의 지문을 쓴 필자 관점에서 로렌지의 확장 인지이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묻고 있습니다. EBS 인터넷 강의 사이트 가채점 결과 이 문제 정답률은 36.4%로 국어 영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오지선다형 객관식에서 정답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 국어만 놓고 보면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국어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6월 모의평가였거든요. 킬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항은 특별히 더 많이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치 수능은 물론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박 출제 배제를 지시하고 교육부 국장이 경질됐으며 출제기관장이 사임한 배경이 된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다수 제시하면서 방향성을 명확히 밝힐 경우 수험생 혼란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문항들을 보시면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경우 변별력 확보를 위해 정답률 30-40%대의 중난도 문항이 증가할 거란 전망도 커집니다. 다수의 중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사교육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준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소비가 많기 때문에. 또 킬러 문항은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준킬러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킬러 문항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교과 보충지도, 입시준비 지원 등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개설 사흘 만에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등 40건이 접수돼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의 결론 도출을 시도합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정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넘겨받아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됩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모두 4단계고 본회의 표결로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거 사드 전자파 논란이 불거졌던 경북 성주의 참외 농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 대변인 등은 오늘 오후 경북 성주군청에서 사드 전자파 관련 브리핑을 듣고 참외 시식도 진행합니다. 김 대표는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는 허무맹랑한 괴담이 횡행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과거 민주당의 사드 괴담 책임론을 부각할 방침입니다. 1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인 정부가 반성문부터 쓰라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1년 만에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지난 대선 당내 최대 경쟁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귀국 이틀째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못다한 책임과 국가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며 정치 재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엉망이어도 이 전 대표는 대체제가 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등 전 정부 실정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에 대해서 진솔한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뭔가를 얘기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귀국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엔 여야 할 것 없이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 논란 속에 이 전 대표가 비명계 구심점이나 나아가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체제 흔들기로 비칠 경우 고질적 계파 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신중한 언행을 이어가며 민심과 여론 살피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YTN은 지역 농협 금융사고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한 지역농협 대출 담당 임원이 배우자의 명의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됐지만 해당 임원은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우종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지역 농협입니다. 지난 2020년 이 농협의 대출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땅값의 80%까지지만 상무의 부인에겐 실제 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이 대출됐습니다.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22개 필지를 사기 위해 1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돈은 모두 32억여 원. 이 가운데 농협 내부 규정보다 많이 나간 대출금은 10억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내부 규정을 피해갔을까? 대출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은 원래 무작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무의 부하 직원이 특정 법인을 지정해 매매가보다 많은 돈이 책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원래 대출금이 나가기 전 지역 농협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명의로 대출 담당 상무가 거액을 셀프 대출 받았다는 내부 고발로 결국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농협 경기감사국은 감사를 벌여 지역 농협의 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실제 거래된 땅값보다 많은 대출금이 나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해당 상무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무는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산 건 조합원 수를 늘려 지역 농협의 매출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감사 직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와이프나 저희 법인하고 했다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 농협 사업을 일으키자는 목적으로 따른 적 없었고. 검찰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출 담당 상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상무가 재판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농협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셀프 대출을 했던 상무는 임원에서 물러났지만 감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징계 없이 현재도 대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남은 재판 때문에 관련 기록이 모두 검찰에 있다며 아직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늘 오전 10시 진행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개입하고 또 TV조선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제74주기 추모식이 오늘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등을 역임한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개인사저인 서울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김구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최근 바깥에서 점심 한 끼를 사 먹으면 기본 10,000원 이상은 지출해야 합니다. 가격 부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락을 찾거나 구내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구내 식당입니다. 배식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5가지 반찬이 담긴 점심값이 5,500원으로 주변 식당보다 절반 가까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로 인해서 한 달 평균 25에서 3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서울에서 10,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이나 자장면 등 4가지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한 편의점 도시락도 인기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분기를 비교해보면 편의점 3사 도시락 매출은 적게는 30%, 많게는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배달 서비스의 배달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파는 한 식당 주인은 원재료 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이 끊길까 봐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이제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충분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올릴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117.43으로 전달보다 0.2% 올라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내 제조업과 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활발했지만 금융업은 소수 상위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시장 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광업과 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36개 사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만취 상태 운전자가 SUV를 몰다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YTN이 긴박했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대구의 주택가에서는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에 가는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화물차는 위로 솟구치고 SUV는 한 바퀴 돌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춥니다. 쿵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그랬던 거죠. 뭐가 이상하다, 뭐 접촉사고가 났나 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 전북 장성군 동화면의 국도에서 난 사고로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선 승용차가 인도에 설치된 철제 보호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밑동이 그대로 드러났고 주차된 차들은 잔해에 깔렸습니다. 어젯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에는 보슬비가 내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보는 상황에서도 이제 비가 내리니까 흙도 그러고 조금씩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시멘트하고 돌하고 막 이래 떨어지고. 밤중에 갑자기 벌어진 붕괴 사고로 소방 집계 기준 주민 29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은 현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담당 구청은 급한 대로 인근 숙박업소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주민센터에 했다가 급하게 이제 요구하는 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동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바로 옆에는 1970년대 초반부터 쓰인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장맛비까지 예고된 터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담당 구청은 날이 밝는 대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추가 붕괴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대피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는 등 모두 주민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인천 중구 운남동의 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각각 직진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두 차량이 서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함께 최근 3년치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나온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공개합니다. 대책에는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형 대응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과 입시 준비 지원 강화 방안,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만 3세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수험생을 학원으로 내모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킬러 문항도 공개되는데 특히 지난 6월 모의평가에 킬러 문항도 공개돼 사실상 올해 수능 출제 기조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올 수 있게 구체적인 사례를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세대 교육행정정보서비스 나이스가 개통과 동시에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4세대 나이스가 개통 이후 다른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답안 정보가 유출된 사례 등 10여 건이 접수되면서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또 그동안 나이스 접속이 지연됐던 서울시 교육청의 서버 증설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기말고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모든 행정 역량을 당분간 집중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는 자녀 교육비에 한 달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 서민 가구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포기하기 어려운 지출, 바로 자녀 사교육비입니다. 소득이 높든 적든 예외는 없습니다. 고소득 가구는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만큼을, 서민 가구는 식비만큼을 자녀 교육비로 썼습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올해 1분기 중고등학생 자녀의 한 달 학원비로 평균 11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평균 지출 653만 원의 17%에 달합니다. 한 달 식료품을 구매하는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액수만큼을 사교육비로 쓴 셈입니다. 서민 가구도 이런 경향은 비슷했습니다. 소득 1분위와 2분위 가구는 각각 48만 원과 51만 원을 학원비로 썼는데 식비나 주거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 원으로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도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 늘었습니다. 사교육을 하나라도 받는 학생이 전체 78%로 늘었고 참여 시간도 일주일 평균 7시간을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교육비의 총 규모 및 참여율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가구마다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 금융 상품으로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 사례도 증가하자 금융당국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통합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그럴싸한 법 조항이 적혀 있는 가운데 사업 목적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입니다. 자세히 보니 금리가 시중금리를 훨씬 밑도는 3.2에서 3.5%, 마치 정부 금융지원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구도 여러 개입니다. 신청 방법도 이름과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공식 사이트인 양 보이지만 서민금융지원기관을 사칭한 불법 사이트입니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처럼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이라고 속이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피해 신고 상담 건수만 100건을 넘어섰고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건수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한 겁니다. 불법 업자들의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최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 광고인 경우 도메인 주소가 정부나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은 불법 광고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피자는 비교적 값싸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값을 비롯해 원재료 값이 다 뛰면서 피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피자를 서민 음식으로 애용하는 유럽에서는 업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유럽 피자 파스타 쇼가 열렸습니다. 묘기에 가까운 손놀림으로 피자 반죽을 다루고 정성스레 반죽을 펼쳐 토마토 소스를 넣는 손놀림에서 축제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하지만 올해 행사 참가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질 좋고 맛있는 피자를 만들까에 머물지 않습니다. I would say comparing to a year ago, it's almost double the price in these terms. My business has been open for 30 years and it's gone through lots of bad times since 1993. But this is the hardest of them all. 주요 원인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토마토나 치즈 같은 재료들도 모두 오른 탓입니다. 문제는 비용이 2배로 올랐다고 값을 그만큼 올릴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You have lots of competition, right? So if you increase the prices too much, that will be difficult for you to keep going with your business. 물론 좋게만 만들면 값을 올려도 문제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mportant is the quality. You can increase the price, but give quality. I think the final consumer will still pay the money.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처한 상황을 고민하면서도 피자는 쉽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머니 사정이 팍팍할수록 더 사랑받을 것이라는 희망도 잃지 않았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그리스에서 현지 시간 25일 실시된 2차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츠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단독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내무부는 개표가 90% 넘게 진행된 결과 중도 우파 성향의 단독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 40.55%를 득표해 17.84%에 그친 최대 야당 급진 좌파 연합을 크게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주주의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158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요 7개국 G7 여성부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남녀 간 임금차 등 경제면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여성부 장관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본 도치기현 니코시에서 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사태로 성평등 대처가 크게 후퇴했다며 교훈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또 공동 성명에서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여자의 권리 후퇴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인민해방군이 신규 대졸자와 고교생의 채용을 예년보다 10% 늘릴 것이라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올해 중국군 신병 모집의 90% 이상이 신규 대졸자와 고등학생일 수 있으며 이는 군이 예년 평균보다 학생 채용 비율을 10%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닝샤웨족 자치구의 식당에서 액화 석유가스 LPG 폭발로 31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은 안전관리 규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닝샤웨족 자치구 인천시 공안당국은 식당 직원들이 안전관리 규정을 어기고 LPG 밸브를 임의로 교체하던 중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저녁 8시 40분쯤 인천시 싱칭구의 고깃집 체인인 푸양 불고기 식당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31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여성에 대해 살인이 아닌 영아 살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관련 판결문을 보니 집행유예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일반 살인죄보다 턱없이 적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같은 병원 직원과 교제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성이 임신 중단을 요구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겼지만 이를 알게 된 남성은 불법 약물까지 구해 A씨에게 먹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임신 8달 만인 지난해 1월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꺼내지 않아 30분 만에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면서도 A씨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해한 여성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YTN이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사건의 1심 판결문 11건을 분석해보니 이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징역 2년에서 3년이 대부분이었는데 최대 징역 10년까지인 법정형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나 최소 7년 이상인 존속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낮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하거나 양육 어려움을 예상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법이 만들어진 한국전쟁 직후엔 극심한 가난 등 현실을 반영해야 했지만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지금은 일반적인 살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부녀자가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이제 수치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양형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만 영아 살해의 원인은 느슨한 사회 안전망 탓도 적지 않고 산후 우울증 같은 심신미약 요소도 재판에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해 서울 서북부를 중심으로 출몰했던 러브버그가 올해는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 일부 지역까지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모습 때문에 방역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유기물 분해와 꽃가루 바지에 도움을 주는 익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유서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게 직원이 유리창에 다닥다닥 붙은 벌레를 빗자루로 쓸어내립니다. 창틀 아래에도 죽은 벌레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난해 여름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많이 발견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서울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출몰했던 러브버그가 올해는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 일부 지역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엔 10일 동안 무려 1,900여 건, 종로구에도 5일간 160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주로 그쪽 서북부 지역에 국한됐었는데 종로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넓어진 양상으로 보여요. 거의 성동구까지. 갑작스러운 개체수 증가로 불편함과 혐오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길거리도 불편하고 어디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수없이 많아요. 인체는 해는 끼치지 않지만은 혐오스러움을 주니까.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무해하며 오히려 유충 시절에는 지렁이처럼 유기물을 분해하고 성충이 되면 꽃가루 바지 역할을 하는 익충이라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무분별한 방제 작업을 벌일 경우 다른 벌레가 더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은 이 사랑벌레가 문제가 되지만 이 농약을 뿌려서 얘네들을 박멸한 이후에는 이 외 다른 곤충들도 대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급적 무분별한 방역보다는 가정용 살충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날개가 약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기만 해도 쉽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보기 좋지는 않지만 해충은 아닌 만큼 슬기로운 대처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근 부산과 수원 등에서 등하굣길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죠. 강원도 강릉시가 통학로 안전을 위해 보도를 만들었는데 황당하게도 정작 학생들은 보도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강릉의 한 통학로입니다. 학생들이 위험천만하게 차도로 오고 갑니다.
달리는 차량은 학생을 피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도로 옆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보도 블록이 깔렸습니다. 이곳은 보행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다른 보도와 달리 턱과 울타리가 없다 보니 손쉽게 주차하는 겁니다. 2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길이 이래가지고 좀 다닐 때 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턱과 울타리가 없는 보도 구간은 400m가 넘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강릉시는 2년 전 이 일대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보도 설치 반대 측 주민들이 차댈 공간이 부족하다며 반발하자 턱과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찬성 측 주민들이 턱이나 울타리 없는 보도는 무용지물이라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공공차까지도 여기라 딱 해놓으니 다른 차들이야 당연히 여기라 해놓겠죠.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강릉시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보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드론이나 로봇, AI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는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텐데요. 우리 군이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형 전투체계 일부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전력화돼 탁월한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랜턴을 켠 보행 로봇이 어두운 건물 안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군이 민간 기업과 개발 중인 가족형 로봇입니다. 화학, 생물, 방사능, 핵, 고폭탄을 일컫는 CBRNE에 노출된 위험 지역에서 정찰 감시가 가능해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군은 이 같은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전력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대는 육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지난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에선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감시 정찰은 물론 장애물 개척 전차가 투입돼 지상 전력의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군은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네이비시 고스트를 선보였습니다. 무인 수상정과 무인 항공기 30여 대는 적이 부설한 기뢰와 해안 방어 미사일 기지를 제거한 뒤 해안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공군에선 북한 미사일 발사 전 이를 무력화하는 AI 기반 킬웹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것이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되는 한계가 좀 있지만 앞으로는 AI라든지 하는 시스템들이 적용돼서 자율적으로 전투 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계속 기술적인 뒷받침은 되어야 됩니다. 오는 9월이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핵심 표적을 직접 공격하는 자폭 드론과 적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무인기가 대거 배치돼 공격과 방어, 정찰 임무를 고루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프로축구 포항이 인천을 꺾고 하루 만에 리그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이 부임한 강원은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따냈고 20세 이하 월드컵 4강의 주역 이승원은 성공적인 K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포항이 스트라이커 제카의 결승골로 인천을 제압했습니다. 전반 12분 박승욱의 롱패스를 받은 김승대가 컵백을 내줬고 쇄도하던 제카가 시즌 3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승점 3점을 따낸 포항은 소홀을 끌어내리고 하루 만에 다시 리그 2위로 복귀했습니다. 골이 터진 뒤 두 팀 모두 좋은 골 기회를 맞이했지만 슈팅이 번번이 골대에 맞는 불운으로 더 이상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윤종환 감독이 부임한 뒤 첫 경기를 치른 강원은 수원FC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강원은 전반 25분 크로스를 이정엽이 머리로 받아 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정엽의 시즌 1호 골입니다. 수원FC는 후반 21분 라스가 간결한 논스톱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팀은 승점 3점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1대1로 비겼습니다.
첫 골을 넣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지만 전에 제가 팀에게 좀 도움이 못 됐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이렇게 신나게 세레모니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브론즈볼을 받은 강원의 이승호는 선발로 나와 성공적인 K리그 데뷔전을 치렀고 74분을 뛰고 교체됐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미국 교포 한승수가 코오롱 한국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승수는 천안 우정힐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2분파를 치며 최종 합계 6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정상에 오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입니다. 우승 상금 5억 원을 받은 한승수는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섰고 다음 달에 열리는 디오픈 출전권도 따냈습니다. 강경남도 2분파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역시 디오픈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한국 남자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 선수가 올해 세계 공동 1위 기록으로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상혁은 정선에서 열린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3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인 2m 31을 넘었고 주본 해리슨과 조엘 바덴의 2023년 남자 높이뛰기 세계 1위 기록인 2m 33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우상혁은 다음 달 열리는 스톡홀름 다이아몬드 리그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SNS에 올려진 사생활 의혹글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 스포츠는 어제 SNS 입장문을 통해 황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한 근거 없는 내용의 소문과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년 만에 전국 동시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올여름 장맛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제주도에 물폭탄을 쏟아낸 정체전선은 밤사이 내륙으로 북상해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방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많은 곳에는 200mm 이상, 남부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출퇴근길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